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단 3점뿐인 고려 나전 7기 유물의 환수 소식을 전해드렸죠. 0.3mm에서 3mm 정도 되는 꽃무늬, 덩쿨 무늬를 일일이 붙여서 고려시대의 극초정밀 예술품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무려 1000년 정도 앞서 있는 청동기 시대판 극초정밀 예술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극초정밀로 이렇게 쫙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고려시대보다 1000년 정도 앞서면 이거 기원 전 아닙니까? 기원전 300에서 200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시대의 극초정밀 예술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유세민경이라고 알려진 청동 거울이거든요. 네. 단유세민경 무슨 뭐 불경 이름 같은 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뉴는 끈 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이 뭐 이렇게 걸 수 있는 거고 네. 다는 마늘 따자잖아요. 1개 이상이다라는 거고 세문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제 가는 문이라는 거고 거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1개 이상 달린 가는 무늬 거울 이거를 이제 단유세민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정문경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단유세민경 자체가 일본 학자가 지은 외색풍인데다가 뭔가 하여튼 정교한 무늬의 거울은 뭔가 뭐 정할 정자를 써갖고 정문경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것도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정문경. 앞으로는 그냥 고운무늬 거울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뭐 정문경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고운무늬 청동 거울이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숭실대 소장 국보 141호 정문경은 뭐 국보경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하죠. 아, 그럼 그 국보경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발견된 유물인 거예요? 이게 그 사연이 좀 있는 게요. 1960년대에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참호를 파다가 이제 청동 거울하고 또 여러 종류의 청동 방울 세트를 발견합니다. 네. 근데 이 군인들이 그 문화재 매매업자한테 이걸 팔아요. 그런데 이 매매업자가 유물 중에서 청동 거울은 숭실대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에 팔고 또 청동 방울 세트는 다른 김모 씨라고 해서 다른 수집가한테 넘깁니다. 그 넘기는 그 수집가가 또 이것을 호암미술관, 지금의 리움미술관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그렇게 팔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숭실대에 들어간 청동 거울은 지금 얘기했던 국보 141호 정문경이 되는 거고 단유세민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리움, 호암으로 간 청동 방울 세트 역시 국보 146호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부터 지금 말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예전에 국사책 국사라고 예전에 배웠는데 국사책 안에 청동 거울이 있었던 게 그 거울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못해서 정말 못 여쭤봤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원전 3에서 2세기 정도에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울 지름이 한 뭐 21cm에서 22cm 정도 돼요. 그리고 무게는 1590g 정도 되는데요. 이 사실 정문경을 보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동심원이 엄청나게 반복이 돼 있고 그 동심원 안에 무늬가 엄청나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직선을 뭐 이리저리 규칙적으로 새긴 삼각 문양 이런 것들이 너무 정밀하게 있어서 확대경을 들이대고 선을 세워보면 13,000개 정도가 넘는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선의 간격은 0.3에서 0.34 그리고 원의 간격은 0.33에서 0.5mm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청동기 시대판 나노 기술이다 우리가 그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뭐 나무도 아니고요. 나무야 깎아 만든다 치지만 이게 청동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쇳물을 녹여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이나 동심원을 과연 어떻게 그렇게 그렸을까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려보려고 시도도 했고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는데 작년 11월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박학수 학예연구관이 학술대회를 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도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대나무 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참빗살을 컴퍼스로 이렇게 개조한 도구를 들고 나왔다 그럽니다. 지금 요즘에는 참빗을 못 보신 분들이 아니 그렇죠. 지금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참빛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아주 정교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죠.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 대나무죠. 대나무 껍질로 이제 만든 건데 대나무자 같은 경우는 뭐 직선이나 격자무 이런 거 새기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참빛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간격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문기 같은 경우가 0.33에서 0.5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마 참빗살 경우도 0.34나 0.4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이 간격이 하나의 간격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동심원을 동시에 그릴 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빗살 21가닥을 이제 그 만들어 갖고 일종의 다치구라고 하잖아요. 이빨이 많은 걸로 해서 컴퍼스로 한꺼번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거예요. 21. 그 선을 일일이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못 그리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해서 그래야 한 번에 21개의 동심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러면 대나무로도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를 이제 박학수 학연구원이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샘물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주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첨단과학으로 풀 수 없는 불가사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던 건데 그 2007년에 1년간 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팀인데요.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이 국보경의 실체에 한 발 다가가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141호 정문경의 경우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66대 34 정도였는데요. 이 고대 청동 거울의 합금 비율을 기록한 중국의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청동 거울의 합금의 황금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리 67대 주석 33 이렇게 했거든요. 거의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보 우리 얘기하는 141호 정문경은 66대 34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고대 청동기 황금비는 67대 33이니까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동거울 141호가 고대 청동거울 제작을 위한 황금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 거다. 그리고 청동기 기술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제작된 정말 유일무이한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유물 중에 청동거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데요. 황금비를 맞춘 거는 딱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맞춘 거는. 황금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제 의문점이 들겠죠. 이게 다른 청동거울도 그럼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청동거울을 제작할 때 주석의 함유량을 높일수록 색깔은 적색에서 이 백색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30에서 40%가 될 때 주석이 은백색으로 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백색을 띄게 되면 뭐 당연히 거울의 빛 반사 성능이 좋아지겠죠. 하얗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례에서는 이상적인 황금비를 주석 33%라고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주석 함유량이 22% 정도를 넘기면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약점요? 거울은 단단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색깔은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국 거울이라든가 우리나라 다른 거울은 이 국보경처럼 주석 함유량을 높이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보 141호 청동거울을 만든 장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비율로 알려진 66대 34에 거기 맞추려고 분투를 한 거고요. 정말 0.3mm 정도의 간격으로 뭐 13,000개의 선 동심원을 막 1010만 것 그때 그렸는데 아차 실수를 해서 예를 들자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럼 그 당시 시대에서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작품이다. 오로지 단 하나. 그러니까 국보가 됐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한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청동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극초정밀의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점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울이니까 얼굴이 잘 비춰야 되잖아요. 그 거울을 비추는 거는 사실은 뒷면이에요. 그 이 문양이 있는 면이 아니라 고리 같은 거 있는 거가 그거는 뒷면에 보면은 그 거울이 앞면. 딱 있잖아요. 그 진짜 청동 거울이 이게 얼굴이 보이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많이 녹이 쓴 거를 녹이 보기 쓴 걸 때문에 보고 이걸 했지만 어떻게 얼굴을 그렇죠. 봐 이러지만 그렇게 하는데 뒷면으로 보면 거울면 경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건데요. 사실 이 정문경 국보 141호가 다들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흠결도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모래하고 점토를 섞어서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힌 주물사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일일이 그려가지고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거울을 제작하는데요. 이 주물사 거푸집이 어떻게 보면 분리돼서 다른 곳으로 박혀 있기도 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주형의 모서리가 붕괴돼 갖고 원래 모습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또 쥐꼬리 모양의 결함이 일어납니다. 그 국보경을 이렇게 보면 맨 위에 그런 결함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걸 아마 신문이나 이렇게 올려진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주물사 거푸집이 뭔가 수분이 너무 많았거나 점토가 좀 적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희가 앞서 계속 예. 얘기를 했는데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다. 달리 볼 수 있는 거는요. 네. 그와 같은 흠결은 사실은 2300년 전이잖아요. 정밀한 네. 청동거울을 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 장인의 어떻게 보면 치열한 분투에 비하면 뭔가 옥의 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정도의 흠결은 애교로 봐줄 만하다라는 게 있고, 또 그 정문경 안에를 보면 당대 그 장인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손만요. 앞서 그 대나무로 이렇게 네. 동심원을 네. 한꺼번에 그렸다 이렇게도 네. 표현하시고 빗살 같은 것도 그렇게 그릴 수 있었을 거고요. 손을 그렸겠죠. 그러면 장인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뭔가를 그리는 뭐 그런 흔적이라고 해야 칼같이 되나요? 이제 그리긴 했지만 네. 동심원 한가운데 보면 장인의 손으로, 기계가 아니라 무슨 자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린 직접 그린 흔적이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빨이 많은 도구로 동심원 21개를 한꺼번에 그린다고 치면 네. 가운데 동심원은 그리기 어렵습니다. 컴퍼스를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컴퍼스를 대고 그리다 보면은 한가운데 자국이 생기겠죠. 예, 예. 구멍이 뚫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주물사로 이제 메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없으니까 예, 예. 그냥 손으로 에이 모르겠다라고 그리는 흔적이 있어요. 그 정문경을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 예. 그 그림을 보면 아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나노 기술의 예술을 보여주면서도 뭔가 일말의 인간미를 좀 뭔가 보여준, 어떻게 보면 장인의 센스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청동거울은요. 예. 우리 뭐 재래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상적으로도 사용을 했던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원래는 이거는 뭐 이게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의 옆에 그냥 묻은 거다, 사용하지 않은 거다, 장례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게 끈을 매달아 사용한 마찰 흔적, 그러니까 끈이 왔다 갔다 하면 왜 마찰이 되잖아요. 네. 그런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걸 이제 그림을 보면, 사진으로 보면 확인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슴에 매달아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왜 청동거울을, 거울이잖아요. 예. 근데 왜 가슴에 매달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청동거울뿐만 아니라 청동방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지금까지 연구로는 정문경의 어떤 기본 문양 모티브인 십자문이라든지 이거는 우주고,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뭐 태양을 상징하면서 뭔가 우주에서 비치는 강렬한 햇빛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견해가 그냥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 시대였다. 네. 이 말이 이걸로도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사장이 바로 지도자였다는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그런 제사장 지도자가 하늘과 인간, 땅의 소통을 혼자 독점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은백색의 정문경을 가슴팍에 딱 달고 햇빛을 막 환하게 반사하면서 뭔가 양손에는 청동방울을 마구 흔들고 하늘신 조상신호의 접시를 막 시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을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어땠겠냐. 지도자의 신통력에 경애를 느끼고 무서워하고 그렇겠죠. 뭐 이랬던 예.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야. 근데 이제 되게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요? 이거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문경의 문양을 뭐 햇빛, 태양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말자. 이거는 비와 구름으로 읽는 게 어떠냐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김창건 광주대 교수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국보 141호 정문경의 문양은 8,000년 전에 유물이 있어요. 덧띠무늬 톡이라 그래서 톡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이나 이런 그 빗금무늬라 그렇게 살짝 이렇게 칠한 그런 그 무늬가 있거든요. 덧띠무늬 톡이가 있고 이제 빗살무늬 톡이 무슨 전 단계, 예. 전 단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문양을 만들었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덧띠라는 형태의 어떤 예, 예. 문양이 만들어져 예.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대표물이라고 하면 빗살무늬 톡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문경 문양이 예. 원래는 태양이나 이런 것들 네. 세종일치 사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석기 시대 토기 문양에서 비롯됐다라는 거고 정문경 문양을 보면은 뭐 삼각 집선문이라고 우리가 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도 뭔가 빗살무늬다라고 해서 기하학무늬로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니까 기하학무늬니까 뭐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잖아요. 잘 모른다는 거니까. 이쁘게 하려고 그랬으려니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 연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김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서양학자들이 보면 신석기 문양 가운데 수직 직선이라든가 지그재그라든가 물결선은 이게 비와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거고요. 신석기 그릇에 보이는 반원이나 반타워 무늬 같은 경우가 이건 구름이고 이 문양이 나중에 삼각형으로 바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하기야 그 시대 사람들이 물론 미적인 감각이 뭐 남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양을 그냥 뭐 넣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기하학무늬를 넣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실체를 새겼을 거 아닙니까? 의미를 부여하려고 의미를 했겠죠. 부여하려고 한 거니까 옛날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거고 동양의 회남자라는 2000년 전에 제작된 그런 책에서도 하늘이 뭐 한 겹이 아니라 9겹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봐라. 요즘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뭐 덧대무늬 토기에서 보이는 삼각형은 뭉게구름이다. 그 빗금은 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정교하게 새긴 게 빗살무늬 톡인데 이거는 하늘 속 물, 하늘 속 파란 하늘, 삼각형 구름, 구름 속의 수분, 빗줄기 땅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흐름은 국보 141호 정문경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정문경에서 보이는 빗금은 비고 삼각형은 구름 이런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학설입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그냥 하나의 주장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이 정문경이라는 연구가 최고의 예술품인데 그냥 기하학문이다, 태양이다 이런 거에 덫에 빠져갖고 그냥 정체된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정문경 연구의 지평이 신석기 시대 문양까지 지평을 넓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를 하는 거고요. 물론 학계의 평가는 또 학계에서 또 해야 되겠죠. 이 논문에 대한 평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역사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975년에 최순우 국립박물관장 이분이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국교 정상화 10주년 특별전 제목을 한국미술 5,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전에 2년 전에 73년에 2,000년 전 특별전을 했거든요. 3,000년을 2년 만에 올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그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죠? 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73년부터 75년에 3,000년 전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가 됐습니다. 네. 거기 보면 뭐 3단에서 7단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네. 다양한 빗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선사시대 예술품이고 그거를 우리나라 미술의 시초로 이제 최순우 선생이 본 거죠. 그러면 이게 국보가 됐다고 국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국보를 우리가 한 번쯤 재해석을 하면 완전히 더 다른 의미로서의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시작된 선사인의 생각이 담긴 디자인, 그러니까 덧띠 무늬토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빗살 무늬토기에서 더욱 정교하게 됐고 그다음에 기원전 300, 200년이 돼서 청동기 시대판 나노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정밀 예술품인 정문경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 나전칠기까지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김보라 감독, 박지우, 김세벽 주연의 2019년도 영화 벌새입니다. 영화